너무 아침 일찍 모셔가지고 컨디션 좀 괜찮으세요? 네, 뭐 지금은 제가 아침이 아니라 딥슬립 타임입니다. 꿈속을 걷는 것 같네요. 자, 오늘 녹화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난 이 오프닝이 역사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부담이 돼요. 왜 나한테 연기를 시키나 몰라. 미치겠다니까. 연기를 상당히 즐기시는 것 같다는 이런 평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에겐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그것이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용환 박사에게 지구 영웅전이란? Nothing or everything. 아, 이게 아니다. 이거다. 이거. 제가 요즘 권투도장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or everything. 혹시 제가 한 대사 Nothing or everything 이거 듣고 감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영화 속 대사이긴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이 얼마나 품격 있는지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정말 욕심 많은 사람이 이게 아니라 정말 각도 잘 잡았어요. 지금까지도 이슬람 세계에서는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는 분입니다. 심지어 적이었던 유럽 사람들도 사실은 더 존경했던 인물.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은 예루살렘을 두고 유럽의 기독교 국가와 이슬람 국가들이 1095년부터 1291년까지 약 200여 년 동안 치열하게 대립했던 전쟁입니다. 물론 그 뒤에도 여러 번 십자군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와 이슬람교, 기독교의 성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장된 무덤 위에 세운 교회, 성묘교회가 있었고요. 이슬람인들에게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알려진 바이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곳을 차지하기 위한 격렬한 전쟁이 여러 차례 벌어졌습니다. 신앙심으로 보면 현실적으로 엉성하고 절대로 승리가 불가능했던 1차 십자군. 하지만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강운으로 그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십자군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건 정말 신앙의 승리였어요. 운으로 따지면. 그러나 이슬람 쪽에서도 운이 찾아옵니다. 십자군 왕국이 안정되고 왕국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식견이 자리 잡아가던 시절에 이슬람권은 여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영웅이 등장하면서 십자군 왕국을 축출하게 됩니다. 이 영웅은 전사도 아니었고 비주류 소수민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종교적 열정으로 백성을 이끄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직 인격과 교양, 합리적 성품으로 모래알 같은 이슬람 사회를 단합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군 왕국을 축출했고 전 유럽이 합세한 강력한 반격을 격퇴하게 됩니다. 기독교권의 입장에서 보면 불구대천의 원수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세계보다 유럽에서 더 존경받았던 사람, 거의 유일하게 존경받았던 무슬림, 바로 살라딘입니다. 살라딘은 쿠르드족 출신입니다. 지금도 쿠르드족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중동 지역은 셀주크 투르크가 쇠퇴하면서 이란을 거점으로 하는 셀주크 수탄과 아라비안 나이트의 주인공이죠. 바그다드의 칼리프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로 나눠진 게 아니었어요. 그 내부에는 토호들, 군벌들, 수많은 세력들이 반독립 상태로 나누어져 있던 대분열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분열을 안타까워해서 이슬람의 통일을 추구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술을 수도로 해서 이라크 지역을 통치하던 이마드 아딘 장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력을 확대하면서 시리아의 십자군을 공격해서 이들을 축출하고 이 지역의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이게 세력을 확대하려면은 이라크와 시리아가 합쳐지고 여기서 이집트까지 합쳐지면 이제 통일한국 되는 겁니다.
이라크에서 시리아를 합병하려고 했는데 시리아를 조금 먹고 끝납니다. 특히 시리아에 있던 유명한 십자군 거점 중에 하나였던 에데사를 탈환하게 되죠. 이렇게 돼서 이것을 기반으로 시리아 지역을 정복해 가고 있었는데 그만 노예에게 암살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살라딘은 9살이었어요. 이 이마드 아딘 장기가 죽자 큰아들이 모술을, 둘째 아들 누르 아딘이 시리아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군을 축출한다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았죠. 살라딘의 아버지 아이유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라크 지역의 통치자죠. 이마드 아딘 장기가 곤경에 처했을 때 목숨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장기는 그 보답으로 아이유브를 시리아의 군사 요충지의 지배자로 임명했습니다. 당시 시리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도시 다마스쿠스는 군사적, 정치적, 경제의 중심이었죠. 시리아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동쪽으로 보면 페르시아만과 지중해를 연결하는 고대 무역로의 중심이었고, 남북으로는 이집트와 지금의 튀르키예죠 아나톨리아 지방을 연결하는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교차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군사 및 상업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이유브는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활동하며 군사적, 정치적으로 기반을 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마스쿠스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립하기 위해 여러 전투를 벌였는데, 다마스쿠스 군주들은 아이유브의 세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경계해서 그와 대립하게 되죠. 이에 따라 아이유브는 다마스쿠스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압박을 받게 되었고 군사적으로 상황이 불리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분의 특징이 나오는데, 간단히 말하면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실력이에요. 살라딘도 그랬는데 이 집안은 남한테 욕을 잘 안 먹어요. 이분은 이쪽에 가도 신뢰를 받고 저쪽에 가도 신뢰를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장기의 아들인 누르 아딘에게 귀순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받아서 다마스커스에 이제 살게 됩니다. 누르 아딘은 아이유브를 다마스쿠스의 군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엄청난 신뢰죠. 그리고 이곳을 수도로 삼았어요. 살라딘은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집트가 등장하는데, 이 이집트란 나라가 정말 희한한 것이 중동을 통일하려도 이집트를 먹어야 돼요. 페르시아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를 먹어야 됐어요. 로마가 로마 제국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집트를 먹어야 됐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못 큰 게 이집트를 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제국이 이집트를 먹는 데서 시작하고 이집트를 먹는 데서 끝납니다. 그런데 십자군 왕국 애들이 공부를 안 했잖아. 얘들의 문제가 정말 무식했거든. 그래서 십자군이 우연히 이제 땅을 점령했는데, 십자군이 점령한 지역들이 다 분열된 지역들이었으니까 여기저기서 이걸 공국이라고 그러는데, 뭐 백장령, 공장령 이러면서 여러 개의 지역이 만들어져서 봉건 국가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슬람 세계가 점점 단합을 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군들도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걸 좀 여기 어떻게 세게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깨달은 게 아차차 이게 아니구나. 이집트를 먹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공격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자 시리아를 정복했던 누르 아딘도 아차 싶었죠. 이거는 결사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시리아의 누르 아딘이 이집트 왕조를 지원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 왕조는 파티마 왕조라는 이제 세력인데, 같은 이슬람이지만 사실 이게 뭐 지금 시아파, 수니파처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파티마 왕조는 가만히 보니까 시리아도 쳐들어오지, 십자군도 쳐들어오죠. 근데 십자군을 막겠다고 시리아한테 구원을 청하면 쟤들도 우리를 삼키려 하겠지. 그래서 양다리를 걸어요. 뭐 자관이 복잡한 과정 속에서 드디어 이제 시리아의 구원병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누르 아딘 입장에서는 이거를 보내서 이집트를 삼켜놓으면 제가 나한테 충성을 할지 또 반란을 일으킬지 어떻게 알아. 이집트가 워낙 그 특별한 땅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믿을만했던 쿠르드족 출신 사령관을 파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살라딘의 삼촌이었고, 이 사람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서 점잖고 학교에서는 모범생이고 평소에 싸우지도 않고 유능할 뿐만 아니라 절대 반란 안 일으키겠지 해서 살라딘을 따라 보냅니다. 근데 사실 누르 아딘은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 용병 집단이라는 게 거칠잖아요. 삼촌도 되게 거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얌전한 문생인 저 살라딘이 행여나 뭔 짓을 한다고 해도 뭐 쟤들이 말을 듣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시르크가 이집트 원정을 가게 되는데 여러 번의 또 중간에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십자군, 이집트군, 시리아군 사이에서 뭐 양다리 삼각관계 막 벌어지다가 어찌어찌 해서 결국은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를 거의 굴복시키고 이집트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런데 2달 만에 시르크가 갑자기 사망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시르크의 자리를 30살이었던 살라딘이 이어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누르아텐이 만들어 놓은 만약의 사태가 정말 잘 맞아떨어졌는데 놀랍게도 이 문생 살라딘이 그 거친 용병 집단을 통솔하면서 이집트인들의 반발도 누르고 하여간 어찌어찌 이집트를 통치하게 돼요. 그리고는 거꾸로 북쪽,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진격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십자군을 몰아내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쪽에서 살라딘이 공격하고 북쪽 시리아에서 누르아텐이 내려오는 이런 협력 관계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살라딘 얘가 이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라딘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당장 십자군 왕국을 공격하는 게 급하니까 속마음은 다 뻔한데 하여간 협력 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살라딘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군대는 일단 삼촌이 거느리던 군대지 자기가 거느리던 군대가 아니었고 이집트 사람들은 또 똑같은 침략자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살라딘은 카이로에 약간 높은 지대가 있어요. 지금도 그 지대가 남아있는데 그 위에 성체를 쌓고 살면서 이집트인의 반란, 십자군의 공격, 시리아의 음모, 3중의 공세를 이겨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던 게 이집트인들은 욕심은 많은데 전투력이 없어요. 십자군은 전투력은 막강한데 머리가 없어요. 단결도 안 되고 전략 전술이 없어요. 누르아틴은 전투력도 있고 두뇌도 있어요. 뭐가 없냐? 운이 없어요. 1174년에 누르아틴이 갑자기 사망해버립니다. 아들이 즉위하는데 아들이 11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살라딘은 누르아틴의 죽음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혼자가 된 누르아틴의 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유가 더 컸죠. 이 결혼을 통해 저는 누르아틴의 후계자로 인정받았고 시리아에서의 지배력을 더욱 굳건히 하였으며 나아가 이슬람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누르아틴이 사망한 1174년에 시칠리아 왕국이 예루살렘 왕국과 연합해서 알렉산드리아를 침공합니다. 살라딘에게는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또 운이 따릅니다. 십자군 왕국이죠. 예루살렘 왕 아무르가 급사하면서 유럽 군대가 분열해버립니다. 그러더니 2달 후에 예루살렘 왕국에서도 13살의 보두행 4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무리 착한 사람도 어떡하겠습니까? 십자군 왕국을 축출하고 중동을 통일해야겠다는 플랜을 구상하게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 다 애들인데 삼촌이 어떻게 집안 수습해야지, 이런 착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좀 잘 보여야겠어. 하여간 이렇게 해서 삼촌이 나서면서 살라딘은 대정복과 대통합의 길에 착수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정복은 군대로 하는데 통합은 군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뭘로 하느냐? 다들 이슬람은 종교로 한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이 종교가 사실은 분열의 원인이에요. 수니파, 시아파 다 나눠져 있고요. 뭐 거기다 암살단 뭐 나눠져 가지고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은 인격으로 하는 겁니다. 살라딘은 누르아틴에 대한 충성심을 과시합니다. 내가 삼촌이어서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나보다 뛰어난 자가 있다면 나는 그분을 내 자리에 앉혔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시리아 왕국의 영주들, 지역 실력자들을 야금야금 포섭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십자군이 이집트를 침공하면서 성공은 못하고 있었지만 십자군 왕국이 단합한다면, 그들이 이집트를 정복하거나 유럽에서 군대를 끌고 온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위기감도 이제 많은 지역 군주들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단합해야 되는데 애 밑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살라딘 밑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장기 왕조도 그렇고 다른 왕조분들이 좀 세요. 살라딘 밑에 가면은 이렇게 주먹으로 두드려 맞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살라딘은 이것을 충분히 알고 자기의 인격을 과시하면서 이제 능력까지 증명하게 됩니다. 살라딘은 강원 양책을 쓰면서 시리아 왕국의 저항 세력 십자군, 시리아 왕국의 큰아버지격인 모술의 군대까지 격파하고 시리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일종의 대영주로서 누르아딘의 아들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제스처를 계속합니다. 근데 뭐 이때쯤 되면 밑에 사람들도 그냥 당신이 왕하세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결국은 둘이 싸우게 되고 맞대결로 장기 왕조 군대를 격파하면서 시리아의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살라딘은 항상 포로와 적의 부하들에게 관대한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물론 항상 관대하진 않았습니다. 학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그럼 살라딘은 왜 갑자기 이렇게 인격을 과시했느냐? 무엇보다도 신속하게 자기 편을 늘려야 되는데 이슬람 세력이 단합하는 거는 십자군이라는 외부의 적이 있었기 때문이지 자기들끼리 친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딘이 장기 왕조와 시리아를 두고 격돌할 때 예루살렘과는 휴전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또 되면 또 싸우죠. 이런 식으로 휴전, 전투를 반복하면서 자신의 인격과 세력을 늘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1183년에는 알레포와 모술을 점령해서 장기 왕조를 완전히 끝장냅니다. 그리고 1183년부터 아예 다마스커스에 거주하면서 이제 십자군을 적으로 이슬람 세력의 단합을 추진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살라딘의 능력을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라딘 인격자인데 그 사람이 원래 이러이러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적으로 행동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걸 비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정치인, 리더, 정복자는 돌을 닦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진 현실에서 가장 훌륭한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중동은 단합이 안 돼요. 그 단합이 안 되는 구조 설명하면요. 저 때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걸 했던 사람이 누구냐? 살라딘, 더욱이 쿠르드족 출신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 지역을 단합시켰다는 건 엄청난 능력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단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느냐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그것을 설명드리려는 거지 이분이 속은 그렇게 착하지 않은데 겉으로는 착한 척해서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지도자란 시대에 맞는 과제를 보고 그것을 실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을 보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실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방법을 써서 성공시키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고 역사의 승리자입니다. 살라딘은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분열, 십자군의 분열, 자신의 열악한 배경, 이 세 가지 배경 속에서 가장 적절하고 훌륭하고 하기 힘든 방법으로 통치하고 성공했습니다. 살라딘은 승승장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적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엄청난 기량을 갖춘 막강한 라이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살라딘의 라이벌로 이 사람을 찍었습니다. 야, 그 말이 돼! 저 사람도 있는데, 누구도 있는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다 깊은 뜻이 있으니까 좀만 참아주시고 저만 이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주 유명한 분도 이 사람을 라이벌로 선택했습니다. 살라딘의 라이벌은 바로 보드엥 4세입니다. 그 시대에 치열하게 싸우며 서로 점령하려고 애썼던 예루살렘. 1152년부터 1174년까지 12세기의 예루살렘 왕국은 아모리 1세가 통치했습니다. 그는 아주 강력한 군사 지도자로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집트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집트와의 전투에서 중요한 승리를 거두며 예루살렘 왕국의 영토 확장에 기여를 했었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30대 후반에 사망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모리 1세가 사망하고 2달 후에 예루살렘 왕으로 그의 아들 보드엥 4세가 등극합니다. 바로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서 아주 멋있게 등장했던 사람이죠. 그는 실제로 훌륭한 군주였습니다. 살라딘과 보드엥 4세는 예루살렘 왕국과 아이유브 왕조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두 사람의 대결은 12세기 예루살렘 왕국과 이슬람 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 그리고 역전의 역전을 거듭하는 숨막히는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보도행 4세는 예루살렘에서는 황금의 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만큼 십자군 국가의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매우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한센병에 걸렸음에도 강력한 군사 지도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한센병이라는 게 신체를 점점 마비시키는 정말 무서운 질병인데,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예루살렘 왕국을 지키기 위해 이슬람 군대를 상대로 탁월한 군사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십자군 국가를 방어하고 이슬람 세력의 침략에 대응했죠. 다만 한센병으로 인해서 자식을 갖는 것이 불가능했죠.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십자군 왕국의 진정한 약점은 이 왕국이 다국적 군대의 연합왕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겨우 통합되어 가던 예루살렘 왕국은 가장 뛰어난 군주가 즉위했을 때 최대로 분열하게 되었다. 또는 십자군 왕국이 가장 큰 위기에 닥쳤을 때 가장 훌륭한 군주가 나타났다. 역사가들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지도자였죠. 그는 이슬람 세계의 재통합을 목표로 십자군의 위협에 맞서 싸웠고, 특히 예루살렘 탈환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 역시 라이벌 보드행 4세와 마찬가지로 내부의 참 복잡한 분열과 파벌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내부 결속에 단속의 요인이 되어주고 있었죠. 그래서 두 사람은 싸우면서도 뭔가 동병상련의 느낌을 공유했던 것도 같습니다. 1177년 11월 보드행 4세는 알레포 지역을 공격합니다. 당시 남부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타서 살라딘이 팔레스타인 해안 요충인 아스칼론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때 당시 무려 2만 6천의 대군을 이끌고 갔습니다. 아스칼론으로 진입한 살라딘은 군대를 흩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약탈했고 예루살렘까지 압박하던 중이었습니다. 보드행 4세는 성전 기사단과 십자군 왕국의 최고 기사들, 그리고 가장 잘 싸우는 깡패 영주들을 모아서 살라딘의 본대를 습격했죠. 당시 십자군 기사단은 이 연합군에다가 얘들이 머리가 없는 군대여가지고 복잡한 전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절대 하면 안 되는 군대였습니다. 일단 승세를 타도 다음 단계로 가다가 망해버리는 게 이게 이 부대의 특징이었거든요. 이겼다고 해서 달려가다가 매복에 걸리고, 1차전에 승리하고 2차전을 대비해서 전열을 정비한다고 스스로 무덤에 빠지는 이런 애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멍청했냐면 2차전 준비하는데 물 없는 데 가서 주둔을 해요. 보드행 4세는 이런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고 직선적인 공격을 합니다. 살라딘은 후퇴하면서 전열을 정비하려고 했지만 이 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연속으로 밀어붙입니다. 당시 병력은 살라딘이 훨씬 많았고 십자군은 기사가 중심이라고 하지만 기사가 겨우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살라딘의 군대가 공황에 빠져 쾌주합니다. 1179년 6월에 시돈에서 두 왕은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펼칩니다. 이번에는 십자군이 그들의 본래 모습을 찾습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주체를 못하고 지멋대로 가는 거죠. 결국 십자군 기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살라딘은 이들을 완전히 그물을 쳐서 모조리 포로로 잡아버립니다. 이때 십자군의 유명한 기사들, 영주들이 모조리 포로가 되는데, 십자군 기사단 중에서 가장 유명한 성전 기사단과 구호 기사단장이 다 포로가 됩니다. 트리폴리 백작인 레이머, 람라의 볼드인, 티베리아스의 휴, 십자군 왕국을 구성하는 유명한 기사들이 거의 다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킹덤 오브 헤븐의 주인공인 이벨린의 영주 발리앙도 있었죠. 살라딘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몸값을 받은 후에 사르센 포로와 교환해서 석방시켰습니다.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십자군 왕국을 그냥 한순간에 멸망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풀어줬어요. 그 다음에 요르단강 야곱의 여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던 보드행의 성을 함락시키고 보드행 4세는 할 수 없이 2년간 휴전협정을 체결합니다. 살라딘이 사실 왜 이렇게 했냐면 이때 십자군 왕국을 멸망시킨다고 해도 이슬람 세계가 단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러면 또 내전이 나요. 그러니까 적이 있어야 단합하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고 대가로 휴전하고 이제 남은 지역을 이제 통합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참 잘했어요. 예루살렘 왕국은 위기였지만 1183년까지 살라딘은 알레포와 모술 정복에 매진하면서 제한적인 승리만 거두게 되죠. 보두행은 이 틈에 방어에 치중하면서 십자군 왕국의 통합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센병이 그의 수명을 잠식하게 되죠. 1183년과 1184년에 살라딘과 십자군 왕국은 정면 대결을 벌였는데 살라딘이 약간 우세하긴 했지만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합니다. 1183년에 십자군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을 동원하죠. 기사 1300명, 보병 1만 5천에 유명한 십자군 영주들 기사들이 다 모여서 통합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이때 십자군이 이 정도로 뭉쳐서 방어에 치중하면 이슬람 군대는 이거를 깨트리지를 못합니다. 1183년의 전투는 보두행 4세가 알아 누워있을 때라서 여동생의 남편인 기가 지휘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기는 신임을 잃어서 기사들의 통제력을 잃었고 보두행은 이길 수 있는 전투를 놓쳤다고 기를 맹비난하게 됩니다. 덕분에 기는 완전히 신망을 잃게 되었죠. 이때 살라딘도 십자군 연합부대와 결전할 대군을 거느리면 물과 식량 부족으로 오래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전투력이 워낙 월등해서 자칫하면 역습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결국 대군이 만났을 때는 짧고 단기간에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승부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승부를 내지 못하던 관계는 1185년에 끝나게 됩니다. 보두행 4세가 사망하고 어린 조카가 즉위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살라딘과 보두행 4세는 전쟁에서 여러 번 맞붙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보두행은 살라딘에 대해서 군사적 재능이 누구보다 뛰어난 강한 적이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살라딘은 보두행에 대해서 병약하지만 리더십이 강한 왕이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를 강적이자 존경할 만한 인물로 평가했는데 서로의 용기와 전략, 지도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두 사람은 흥미로운 라이벌이었습니다. 보두행 4세가 사망하고 조카인 보두행 5세가 즉위하면서 기가 섭정을 하게 됩니다. 기는 보두행 4세 여동생이었던 시빌라의 남편이었죠. 하도 젊었을 때부터 사고를 많이 치고 다녀서 망나니 기라고 불렸고 고향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기는 허약한 보두행 5세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살라딘에 대한 대반격을 주도했습니다. 자신이 왜? 그래야 다음번에 자기가 명성을 얻어서 왕이 될 테니까. 십자군 입장에서는 살라딘의 세력이 강해지는 마당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죠. 살라딘은 다마스쿠스에서 통치를 안정시키고 이집트군, 메소포타미아군, 시리아군 연합부대를 결성했으며 이 지역의 다양한 영주들의 충성을 얻어내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1187년 보두행 5세가 마침내 죽습니다. 그러자 시빌라가 왕위를 계승받죠. 그런데 자기가 받자마자 바로 남편한테 넘겨줍니다. 1187년 살라딘은 예루살렘에 대한 지하드를 선언하고 이슬람의 모든 군세를 모아 진격합니다. 살라딘은 약 3만의 군대를 구성했는데 그 중에 경기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십자군은 기와 레이몽의 주도로 기사 1,200명, 보병 18,000명, 여기에 보조 부대를 합친 대군을 편성합니다. 이때 전쟁에서 중요했던 것이 수원입니다. 그러니까 물이죠. 물이 있어야 주둔을 하고 버틸 수가 있습니다. 싸워도 물이 있는 곳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나절 지나면 화살에 맞아 죽는 게 아니라 태양열에 쓰러져 죽습니다. 살라딘이 주둔한 곳은 하틴의 뿔이라는 언덕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티베리우스라는 도시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물하고 조금 떨어져 있어서 양쪽 다 장기 주둔이 불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군대 사이에 마른 평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건너가는 쪽이 스스로 패배하는 이런 희한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군의 사령관이었던 레이몽은 싸우면 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버티다 체면 유지하고 돌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기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전 기사단 단장이 반대합니다. 여기서 구경만 하다가 갔다가 비겁자로 몰릴 것이다. 가뜩이나 비겁자로 몰린 전력이 있었던 기는 왕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하자는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기가 전군을 동원해서 티베리아스를 향한 행군을 시작합니다. 살라딘이 두고만 볼 수는 없죠. 행군하는 동안 살라딘의 경기병대가 기동과 습격을 반복합니다. 기의 대군이 진군 속도가 느려지자 물이 있는 곳까지 가서 중간에 보충하러 가야 되는데 이걸 포기하고 그냥 중간에 휴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자 갈증에 지친 십자군에게 사라센군이 그 사막에 있는 그 마른 그 엉겅퀴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태워서 연기를 보내버립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고 밤에 해 떨어진 다음에 마른 연기가 오니까 십자군들이 거의 그냥 미쳐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거의 미치기 직전 상황이 된 십자군을 위해서 이슬람군이 마지막 자비를 베풉니다. 어떻게? 한낮에 전투를 시작하는 거죠. 제가 왜 자비라고 했냐면 그렇게 빨리 끝내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기동에서도 체력에서도 우세하고 화살 공격이 특기인 사라센 기병들은 중앙이 후퇴하면서 십자군을 가운데로 끌어들입니다. 십자군 병사들은 이거 빨리 더 이상 이제 목말라 죽기 전에 빨리 승부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으로 무조건 돌격했던 거죠. 그러자 사라센군은 뒤로 후퇴하면서 이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좌우로 기동하면서 십자포화로 화살을 날리죠. 십자군 병사들은 이걸 알았는데 알아서 배울 수가 없었어요. 무조건 공격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사라센군은 히트앤드런을 반복하며 하루 종일 이들을 사살합니다. 이 전투로 살라딘은 대승리를 거두었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정복한 건 아니고 바닷가를 따라서 아크레라든가 몇 가지 주요 거점들은 남아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살라딘은 이후에도 계속 이들을 공격해야 했는데 사실은 이때 패배로 십자군 왕국의 생명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였죠. 예루살렘을 탈환할 때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이 발리앙의 협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즘에 경영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유명한 용어가 됐어요. 상대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그거를 얻지 못하게 하면 협상에서 내가 우선권 카드를 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더 이상 지킬 수 없게 되자 발리앙이 대표로 나가서 살라딘하고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무슬림을 다 죽이고 우리도 죽겠다. 이게 왜 상대가 얻는 것을 못 얻게 하는 것이냐. 당시 예루살렘에는 전 이슬람 지역에서 온 유명한 사기인들 이런 사람 잔뜩 있었어요. 근데 사실 살라딘은 쿠르드족이잖아요. 그리고 이슬람 세력들은 여기 나눠져 있습니다. 막상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십자군을 몰아내면 살라딘의 말에 복종을 하겠어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차지하겠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니까 자기는 공통의 타겟이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탈환할 때 박수 치는 건 잠깐이고 네가 잘못해서 거기 무슬림 애들 다 죽었잖아. 이렇게 되면은 전 이슬람이 단합해서 살라딘을 친다고요. 즉 예루살렘을 피바다로 만들면 당신도 인생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했던 거죠. 살라딘의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인격이잖아요. 상황을 판단하더니 차라리 명성을 얻겠다. 그래서 그 유명한 예루살렘 포로에 대한 관용 정책을 진행합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아예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골목골목 차단해가지고 절대 폭력 행위를 못하게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데려가. 이러면서 다 봐줬어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하틴의 뿔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의 미망인과 딸들이었습니다. 얘는 아버지, 남편의 시체가 여기 있고 집안도 파산했는데 어떻게 가냐고. 적이라도 이런 사람들은 우대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다 보고해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무슬림들이 십자군을 놓아줬다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딨냐 라고 해서 오히려 살라딘의 덕망이 이슬람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 이런 걸 성공한 사람은 살라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벌써 십자군 왕국이 함락되니까 유럽에서는 교황이 이제 이래가지고 저 야수 같은 애들이 우리 애들을 죽였다 막 이러면서 십자군 이렇게 할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다 석방해줬잖아.
그래서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성질을 달아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십자군을 이제 모으게 되는데, 살라딘이 만약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했더라면 훨씬 더 엄청난 십자군이 몰려왔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라딘은 이슬람의 반발도 누르고 십자군이 오긴 하지만 분노의 십자군이 아니라 그냥 사명감만 가지고는 십자군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세력의 승리자가 되었죠. 살라딘은 왜 기독교인들을 풀어줬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싹 다 베어버린다면 야만적인 십자군과 다를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살라딘이요. 제 칼은 복수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 도시는 피가 아니라 자비로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예루살렘 함락은 어쨌든 유럽에 큰 충격을 줍니다. 성지 예루살렘을 빼앗겼으니까. 이전까지 십자군은 여러 지원 집단, 자원병의 모임이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애들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교황도 바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슬람이 이제 살라딘 휘하에서 단합을 했잖아요. 저런 나라와 싸우면 과거와 같은 십자군은 안 된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국가의 정규군이 출동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자원봉사자에게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도 어떤 왕이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의 군사 대국은 세 나라밖에 없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 왕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예루살렘 탈환 작전에 투입하게 하죠. 이것이 그 유명한 3차 십자군입니다. 영국의 라이언 하트 리차드 1세, 프랑스의 필립 2세, 독일의 프리드리 1세. 역대 최강의 십자군, 1189년 3차 십자군이 조직됩니다. 이들은 키프로스를 함락하고 살라딘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수년간 공을 들여 쌓았던 요새 아크레를 함락시켜버립니다. 십자군은 이렇게 해안가의 요충을 차지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야파와 아슈켈론에서 리차드가 지휘한 십자군이 승리하면서 살라딘의 능력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리차드와 살라딘의 대결은 여러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이미 자극했죠. 소설, 영화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십자군의 목표는 예루살렘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화합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분열이 엄청났어요. 그리고 군대가 많아지니까 이게 보급이 또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동시에 예루살렘까지 진격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 다음 더 큰 문제가 있죠. 십자군 왕국을 재건한다고 해도 누가 통치할 겁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 누가 가질 거냐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게 먹고 싶지 않은 거야. 먹어봤자 귀찮은 거고. 그리고 이슬람 세계가 살라딘에 의해서 통일이 됐으니 이전같이 여러 지역으로 쪼개놓을 수도 없어요. 자, 살라딘의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로 이들을 격퇴한다는 작전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군대는 이전의 엉성한 기사단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진일보하고 통제가 되는 군대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장기전으로 가게 되면 이게 그의 왕국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력만 소진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그 내부에 있던 누군가가 또 살라딘을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암살 음모도 여러 번 겪었어요. 게다가 지방 영주들이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십자군 왕국은 이미 끝났잖아요. 이건 유럽에서 잠깐 온 애들이에요. 이제 굳이 우리가 또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해서 휴전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양측은 1192년 8월에 평화협정을 맺게 되는데 원래 조약은 3년 기한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보장해 주겠다. 당시 사장 리차드는 이 협정에 조인하고 떠나면서 3년 후에 다시 오겠다고 큰 소리를 뻥칩니다. 그러자 살라딘은 예루살렘을 내가 다시 잃게 된다면 지금까지 만난 어떤 군주보다도 위대한 리차드가 차지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게 쌈붙이려고 한 말이지 내가 봤을 때. 이미 필립하고 완전히 싸우고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쟤한테 주겠다 그러면 다른 두 사람은 가만히 있냐고. 실제로 나중에 싸우게 돼요. 근데 그건 이제 나중 얘기고 살라딘은 그 싸움을 보지 못합니다. 1193년 부활절 3주 전인 3월 4일에 살라딘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살라딘은 야전형 지휘관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전투를 진두지휘하긴 했지만
그거는 군대가 모래알 집단이어서 그런 거지 본인이 이렇게 군대를 인솔하고 알렉산더처럼 싸우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야전군은 살라딘에게 철저하게 충성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한 능력입니다. 살라딘은 정말 타고난 문생이었는데 군인의 신뢰를 얻는 특별한 재능이 있었어요. 문생이었음에도 전략적 판단력이 굉장히 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를 먼저 함락하고 이쪽하고는 타협해야 되고 싸우려면 여기서 싸워야 된다. 이런 전략적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났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 병법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았어요. 당시 십자군은 야수의 전투를 했습니다. 진짜 강하고 무섭게 싸워요. 기사가 한 100명만 있어도요. 한 1000명 군대도 가볍게 격파하고 진짜 그랬어요. 아저씨들의 문제는 뭐냐? 도무지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전투 보면요. 이기고도 망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전략은 고사하고 전술적 판단도 안 돼요. 그리고 작은 기만체계도 그냥 넘어갑니다. 정말 뇌가 없는 사람같이 싸워가지고 무지하게 깨졌어요. 이슬람 군대는 이런 건 잘해요. 전술적 사고도 좋고 기만책, 술수 이런 것도 잘 쓰는데 나라가 모래알처럼 깨져 있다 보니까 큰 전략적 사고에서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서로 싸우니까 식견이 좁아요. 양쪽 다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러 세력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타협과 협력이 안 된다는 거죠. 서로 끊임없이 반복하고 매수하고 배반했습니다. 사실은 이슬람끼리만 배반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쪽에 붙었다 이런 것도 되게 많았어요. 살라딘의 진짜 위대한 장점은 국제 정세와 다양한 지도자들의 이해, 성격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해서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술수로 그거를 꿰매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덮는 게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 이슬람 문명권 내에도 언어와 풍속이 다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종교는 같지만 파가 다릅니다. 종교를 가진 분들은 종교에서 파가 다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팔레스타인들은 3000년 동안 20년에 한 번씩은 전쟁하고 정복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기에 십자군도 프랑스, 시칠리아, 독일 다양한 지역의 영주들, 현대에도 보기 힘든 국제적 다양성을 갖추고 있었어요. 이거를 이해하고 다룬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살라딘의 마지막 장점은 인내입니다. 중세 군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쉽게 흥분하고 쉽게 포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살라딘은 패배도 여러 번 당했죠. 그러나 패배하고 실패해도 단념하지 않습니다. 당시 이 지역 요새들은 세계 최고의 요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략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살라딘은 끈질기게 공격하고 악착같이 약점을 찾았습니다. 십자군의 요새는 공략이 불가능한 난공불락의 요새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얘들의 최대 약점이 수비대가 적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사가 7명밖에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비병이 7명이라는 소리는 아니고 기사가 7명. 병력 합쳐서 50명. 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락이 안 돼요. 살라딘은 실패해도 지속적으로 길을 모색하면서 공략에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인내와 판단력이 그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살라딘은 대학이 편하고 지식이 깊으며 품위가 있고 생각이 고상한 존경과 사랑을 일으키는 위대한 군주였다. 그를 접견한 사람은 누구나 단번에 살라딘을 자신의 본보기로 삼았다. 그는 백성들이 진심으로 애도한 유일한 군주였다. 이것이 살라딘을 만났던 사람의 목격담입니다. 살라딘이 아들에게 전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신과 아비로부터 부여받은 임무는 그들, 즉 백성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다. 내가 지금같이 위대해진 것도 관용과 애정으로 사람들의 신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살라딘은 관용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군사적 기략과 용맹함으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예루살렘을 되찾은 후에 종교적 관용을 표명하여 기독교인들도 안전하게 도시를 떠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의 이름에 담긴 정의의 수호자,
신앙의 수호자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요. 신앙을 수호한다고 비신앙자를 학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살라딘의 통치하에서 기독교인, 유대인, 이슬람 교도가 모두 공존할 수 있었고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덕분에 살라딘은 이슬람 세계를 뛰어넘어 유럽 그리고 세계에서 인정받는 영웅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관용과 통합이 필요한 요즘 시대에 우리가 꼭 한번 되짚어봐야 할 인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영웅을 만나게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이렇게 녹화 시작했는데 괜찮으셨어요? 저는 아침이 아니라 딥슬립 타임이에요. 지금이 가장 깊이 잠들었을 시간이네. 더 잘 될지도 몰라, 꿈속에서. 킹덤 오브 헤븐은 제가 제일 좋아하고, 진짜 저 영화 여러 번 안 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몇 번 본 영화가 이거하고 반지의 제왕 2개예요. 영화를 위해서 왜곡한 부분도 정말 잘했고, 행동의 동기를 영화에서 왜곡한 거지, 그런 행동을 했고 분위기 그런 것은 정말 제가 만나봐도 그랬을 것 같아요.